9장 내 목소리 찾기. 사업 초창기 때 들은 동기부여 연설은 내 사업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 역시 수천 명의 아메이 사업자가 모인 자리에 연사로 나가 그들의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동기부여 연설을 많이 해왔다.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고 당신은 할 수 있어요를 외치는 것은 아메이 사업의 중요한 요소다. 비행기 조종 강습을 시작한 뒤 제이와 나는 카네기 강좌에 등록했다. 사람을 자주 만나는 비즈니스맨으로서의 화술과 의사소통 방법을 배워두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강좌는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특히 말하는 방법과 자신감을 얻었다. 강사들은 기분 나쁘지 않게 결점을 고쳐주었고 각각의 사람을 격려하는 긍정적인 강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었다. 거기서 배운 화술 기법 중 하나는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할 때는 가급적 예화를 많이 사용하라는 것이다. 본인이 진짜로 보고 겪은 경험이 있다면 긴 대본을 미리 준비할 필요도 없다. 직접 경험한 스토리만큼 청중의 이목을 끄는 건 없다. 무엇보다 스피치의 주제,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듣게 해야 한다. 너무 많은 연사가 연설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핵심이 뭐지? 하고 듣는 사람이 의아해하는 연설도 많다. 연사는 왜 그 주제를 택했는지, 그 주제가 왜 중요한지 알려서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예화를 들려주어 주제를 분명히 각인하는 것이다. 실례를 들어 마치 그림을 보듯 분명하게 주제를 이해하게 해야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벼운 농담이나 인사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서 들을 준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또 말을 마친 다음에는 언제나 이로써 제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다 들었으니 다음에 제안하는 사항을 따라주시지요 라는 확실한 끝맺음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당시에 배운 내용이다. 시간이 흐른 후 나는 다시 한번 카네기 강좌를 들었다. 그때 연설에서 예화를 사용해 내용을 풀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확신했다. 카네기 강좌를 수료한 후 나는 시카고에서 열린 뉴틸라이트 컨벤션에 모인 3,000명의 사업자 앞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는 배운 대로 해보기로 하고 어떤 예화를 쓸 것인지 정리했다. 내 스피치 주제는 열정, 성공하려면 지금 하는 일에 불같이 뜨거운 열정을 다하라였다. 연설이 끝난 뒤 청중은 일어선 채 끊임없이 박수를 쳤고 그 자리에 있던 카네기 강좌 지도 강사도 앞으로 뛰어나와 나를 칭찬해 주었다. 그날 나는 내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재능이 있음을 발견했고 지금까지 많은 연설을 해왔다. 회사 초창기에 격리를 담당한 여직원이 내게 자기가 회원으로 있는 A-C 격리 직원 연합회의 소그룹에서 연설을 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한 적도 있다. 아메이나 뉴틸라이트와 관련이 없는 외부 초청을 받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러겠다고 하고 무슨 주제로 연설하길 원하는지 묻자 특별한 건 없다고 했다. 나는 그럼 미국과 미국의 장점을 얘기해야겠네요. 요즘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아 보이니까요. 라고 하고 그 주제로 연설을 했다. 내가 한 연설 중 가장 잘 알려진 셀링 아메리카가 그때 탄생했다. 우선 나는 소규모 청중을 상대로 어떻게 연설을 풀어낼까 궁리하다가 아메이사가 시작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 긍정적인 상황을 조목조목 적기 시작했다. 이후 그 연설문으로 전국 각지를 다니며 연설을 했다. 회를 거듭할수록 반응은 더 뜨거워졌고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이 그 연설을 들었다. 1960년대 초 인디애나폴리스 주에서 열린 미래의 미국 농업인 연합 컨벤션에서 연설한 셀링 아메리카 연설은 현장에서 녹음해 앨범으로 제작 판매한 적도 있다. 이 앨범은 미국 자유재단으로부터 경제 교육 분야 해밀턴상을 수상하게 됐다. 셀링 아메리카는 내 대중 연설 경력의 시작점이었고 아메이나 뉴틸라이트 이외의 장소에서 한 최초의 연설이었다. 점점 많은 기업인 모임과 학교에서 나를 강사로 초청하면서 아메이도 많이 알려졌다. 나는 아메이의 내부인을 대상으로 한 연설도 계속했다. 그 중에서도 행동, 자세, 그리고 환경, 4단계 등이 잘 알려진 연설물이다. 이것은 성공을 위해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충실히 다루고 있다.
내 단계는 심지어 포드 대통령 앞에서도 했다. 이 연설은 어떤 종류의 조직이든 그 성장에는 설립, 운영, 수호, 비난이라는 네 단계가 있다는 내용이다. 나는 그랜드 레피지의 대표 하원 의원 시절부터 포드 대통령과 친분 관계가 있었다. 언젠가 백악관 집무실로 대통령을 만나러 가자 비서실에서 면담 시간을 10분밖에 내주지 않았다. 대화 중에 내가 대통령에게 말했다. 대통령님, 요즘 이 동네 분위기는 단계 4군요. 단계 4라니? 아, 단계 4는 비난 단계를 의미하지요. 문제가 생기면 서로 남 탓으로 돌리는 단계 말이죠. 여기 분위기가 딱 그렇습니다. 내 생각도 그래요. 그 얘기를 좀 더 해줄 수 있나요? 근데 제게 허용된 면담 시간이 10분이라 시간이 없네요. 내가 사양했지만 대통령은 굳이 더 듣기를 원했다. 결국 나는 미 합중국 대통령을 1인 청중으로 모신 자리에서 그 연설을 했다. 포드 대통령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그는 미국이 이제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비난하는 단계 4에서 설립을 하는 단계 1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미국 대통령 앞에서 한 연설이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앨범으로 제작해 상까지 받은 건 예외적인 일에 불과하다. 사실 내 연설은 특히 초기에는 그 목적이 아메이 사업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었다. 해보거나 울거나가 그 대표적인 예다. 나는 그 연설을 통해 아메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업에선 딱 두 가지 선택, 즉 해보거나 아니면 울거나 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 그래서 제이와 내가 그동안 우리의 사업을 일구기 위해 한 모든 노력을 이야기로 담았다. 그러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적도 있고 성공한 적도 있지만 우리가 남달랐던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정한 일을 계속했다는 간단한 내용이다. 사람들은 그 연설을 좋아했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그것을 듣고 있다. 나는 메모를 보지 않고 연설하기로 유명하다. 양복 윗주머니에서 쪽지를 한 장 꺼내 옆에 두긴 하지만 거기에는 연설 제목과 중간중간 넣을 예열을 순서대로 적은 것밖에 없다. 나는 심플한 카네기식 연설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을 뿐더러 내가 직접 경험한 예화만 얘기하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기억으로 말할 수 있다. 해보거나 울거나로 처음 연설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메모를 보지 않고 오로지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했다. 순전히 내가 직접 경험한 것만 이야기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일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라고 만문을 열었다. 내게 무슨 전문 지식이 있어서 연설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때로는 특이한 내 경험에서 생긴 약간의 전문 지식이 연설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네 개의 바람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나는 항해 경험을 예로 들었다. 바다에서 만난 바람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각 방향이 항해에 미치는 영향 등 내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 청중은 굉장히 흥미로워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해도 경험을 예화로 들어 실감나게 말한 항해 이야기만큼은 꼭 기억하면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해답을 찾기도 한다. 나는 지금도 네 개의 바람 내용을 줄줄 외울 수 있다. 내가 항해하면서 만난 바람의 방향과 종류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이다. 먼저 북풍은 좋지 않은 바람이다. 성공할 수 없다며 포기하거나 자신의 환경을 탓한다면 그건 차디찬 북풍이 그 사람을 밀고 들어와 얼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동풍은 악천 후의 전조 증상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때론 내일이 불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동풍이 외투와 우산을 미리 챙기라는 신호인 것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으면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조심해야 할 것은 오히려 남풍이다. 속기 쉬우니까. 마냥 따뜻한 남풍처럼 내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생각은 자칫 조심성을 잃게 하고 현 상황에 안주해 해이해지게 만든다. 그렇게 느슨해지려는 순간 서풍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서풍은 서늘하고 상쾌한 바람이다. 시원한 서풍을 맞으면 먼 거리도 지치지 않고 뛰어갈 수 있다. 현 상황을 다시 검토하고 열정적으로 사업하라. 그리고 성장하라. 이 연설을 들으면 사람들은 바다로 나간 배를 생생히 그릴 수 있다. 더불어 동서남북으로 부는 바람을 맞으며 항해하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다. 자신의 사업 현황을 배라고 상상하고 지금 무슨 바람을 맞으며 항해하고 있는지 실감나게 판단해보는 것이다. 아메이 사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내 연설은 지금까지도 4개의 바람이다. 물론 아메이가 다양한 국가로 진출하면서 내 연설 내용도 현지 실정에 맞게 바꿔야 했다. 이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내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은 농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내가 처음 농담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영어권 사람들이 배꼽을 잡는 우스갯소리도 중국인 앞에서는 썰렁해질 수 있다. 외국에 나가 연설할 때는 정치 이야기도 금물이다. 자국도 아닐 뿐더러 내가 아메이사를 대표해서 정치적 의견을 밝힐 권리도 없다. 한 번은 중국 아메이 미팅에서 아메이 사업을 거절당할 경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연설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경험을 예로 들었다. 당시 나는 71살이었고 무려 30명의 의사가 수술을 거부했다.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꿋꿋이 버틴 나는 결국 나를 수술해 주겠다는 의사를 만났다. 내겐 영원한 거절이 난 없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노하는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젠가 예스하는 그 한 사람이 당신의 사업을 살릴 수 있다. 이식 수술을 받은 후 나는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처방받은 엄청난 양의 항거부 반응 약을 삼킬 힘조차 없어 입에 물고 있기도 했다. 나는 연설에서 말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받는 거절을 치료하는 항거절 약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한 것처럼 계속 버티면서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제시하는 비전에 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말이죠. 제가 만난 것처럼. 그간 내가 해온 연설을 분석해보면 아메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아메이 사업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은 아메이 사업자들이 독립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 사업에 단순히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한다는 것 이상의 소명과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처럼 사람들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모든 내 연설의 핵심이다. 그와 동시에 나는 아메이 사업의 본질과 진정한 사명을 보다 확실히 전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아메이는 다른 사람을 돕는 비즈니스다. 물론 아티스트리 화장품과 뉴틸라이트 건강보조식품을 비롯해 수많은 생필품으로 돈을 버는 일이 맞지만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다른 사람이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데 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며 집중해왔다. 아메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 무언가를 얻기 위해 제품을 전달한다. 그러나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아메이는 누구든 원하면 자신의 독립적인 사업을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회사다. 제이와 내 꿈도 내가 주인인 사업을 하는 것이었고 세상 모든 사람의 꿈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믿음에서 시작한 일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란다. 아메이 비즈니스로 만든 네트워크를 매매할 수도 있고 가족에게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자산을 만드는 일이고 그 자산의 소유권과 경영권은 모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아메이의 본질은 남보다 좋은 제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데 있다.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말이다. FTC 제소권이 종결된 후 한 판사가 내게 말했다. 아메이는 과거 슈퍼마켓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후 처음 만나는 새로운 마케팅입니다. 굉장한 잠재력이 있지요. 가게를 넘어선 유일한 가게 같아요. 소위 방문 판매 방식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하지만 아메이가 시작한 다단계 마케팅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었고 이것이야말로 가진 것 없는 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성공 기회 중 하나라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아메이가 눈에 띄게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화학, 항공, 선박회사를 모두 소유한 대기업 WR 그레이스 앤 컴퍼니사가 우리에게 인수제의를 한 적이 있다. 사업 다각화를 고려하던 중 생필품 제조업에 관심이 생기면서 마침 아메이가 적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성장세에 있다고는 해도 당시 아메이는 그저 세제 몇 가지를 만드는 작은 업체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레이스 측은 이면 몇 명이 우리에게 아메이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왔다. 제이와 나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도대체 우리 회사를 왜 사고 싶어 하는지 재미삼아 그 이유라도 들어보기로 했다. 그들이 가격까지 제시했지만 우리는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업을 확장 중이며 신시내티에 이미 아메이 같은 가정용 세제를 만들 수 있는 공장 시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팔지 않겠다면 그레이스 세제 회사를 가동해 아메이와 경쟁해야겠군요 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나는 그거 잘 됐군요. 당장 시작하시죠. 아메이 사업 시작 안내서를 하나 드릴 테니 읽어보시죠.
거기에 마케팅 플랜이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원한다면 당장 경쟁을 시작하죠. 라고 응수했다. 그들은 정말로 그레이스 세제사를 시작했지만 나는 관심이 없었다. 몇 년 후 메인주의 바하버 공항에서 그레이스의 회장 피터 그레이스를 만났다. 그를 직접 만난 건 처음이지만 인사를 하고는 아메이 공동 창업주 중 한 사람이라고 내 소개를 했다. 그리고 그레이스 세제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그는 거참 알면서 왜 그러시오? 라고 쏘아붙였다. 나는 정말 모른다고 했다. 회사를 열자마자 접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참 이상하네요. 제가 아메이 책 한 권과 사업 시작 안내서를 중역 몇 분에게 드렸거든요. 세제로 성공하는 법이 거기 다 써있는데 말이죠. 라고 말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손으로 내 가슴을 쿡쿡 찌르며 이봐 젊은이 당신이 뭔가 빼먹고 안 썼겠지 라며 화를 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아메이 50주년 기념행사 때 나는 그 일화를 소개하며 그 자리에 모인 아메이 사업자들에게 말했다. 그때 제가 안내책자에 빼먹고 쓰지 않은 게 무엇인지 말씀드리죠. 만약 여러분도 그걸 빼먹는다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레이스 회장이 빼먹었다고 말한 것은 절대 글로 쓸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후원한 파트너를 돕는 여러분의 태도니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야 그도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어요. 진부한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그게 아메이인걸요? 아메이는 정말 많은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업이다. 내가 1989년 월트 디즈니가 남긴 글에서 감명을 받은 후 만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연설이 있다. 캘리포니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디즈니가 남긴 어떤 구절을 읽은 나는 그것으로 새 연설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용인즉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늘 남의 생각과 노력을 비판하는 우물에 독약을 치는 사람들과 성실히 세금을 내고 직장에 열심히 다니는 가장이지만 자기 집 앞마당 밖의 일에 관심이 없고 도울 생각도 없는 잔뜩 깎는 사람들. 그리고 도움을 주는 행동이나 격려의 말로 다른 사람의 삶이 나아지도록 돕는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나는 그래 세 번째 사람들이 바로 아메이를 하는 사람들이지 라며 무릎을 쳤다. 내 연설 제목으로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좀 고쳤지만 아이디어는 분명 디즈니가 남긴 말에서 따온 것이므로 연설에서도 나는 항상 디즈니에게 공을 돌렸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메이 사업의 중심에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제품 전달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다. 제품 판매로 돈을 벌어 자신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후원해 그들도 자기처럼 나은 삶을 살도록 기회를 나눠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그러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 기회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해야 한다. 삶의 풍요는 물건을 팔아 돈을 벌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 함께 성공한다는 마인드를 가진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인 비즈니스에서 이루어진다.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아메이 비즈니스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다. 그 후 몇 년간 나는 모든 아메이 미팅에서 끊임없이 이 연설을 했고 아메이와 관계없는 청중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만큼 자주 이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개념이 내 마음에 깊이 와 닿았기에 가능한 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도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응원해주고 싶었다. 지금도 나는 선한 행동으로 신문에 난 사람들 중에 내가 생각하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 반드시 칭찬의 편지를 보내 내 마음을 전한다. 1950년대 초 시카고의 뉴틸라이트 사업자 컨벤션 강단에서 불타는 열정으로 호소한 셀링 아메리카, 해보거나 울거나 그리고 전 세계를 누비며 한 수많은 연설을 통해 나는 아메이를 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기업과 기업가 정신이 주는 소중한 가치, 본인과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책임이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내 연설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아메이의 끊임없는 제품 개발 노력과 시설 투자, 훌륭한 경영이 없었다면 아메이사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다. 동시에 아무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초창기에 사람들의 성공을 확신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아메이는 시작도 못했을 터다.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혁명적이고 치열하던 초창기의 그 노력은 어느덧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 노력의 혜택을 전 세계인이 받게 된 것은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이 사업을 전함으로써 그들도 그들 자신, 가족, 친구,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의 삶까지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게 연설을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보통 무슨 주제로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 주로 듣는 대답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내용이면 됩니다. 사장님의 긍정적인 연설이면 됩니다이다. 사업에서든 일상의 삶에서든 모든 사람은 용기와 격려를 원하고 또 필요로 한다. 이런 격려와 칭찬이 아메이의 성공 비결이다. 나는 어떤 사업체든 기관이든 그것을 이끄는 리더가 자신의 경험과 진심이 우러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를 많이 곁들여서 말이다. 10장 마법의 순간. 아메이가 올랜도 매직의 구단주라는 사실은 무척 자랑스럽지만 원래 나는 농구팀이든 그 어떤 프로 경기팀이든 인수할 생각이 없었다. 그야말로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 1991년 매직팀을 사기 전에 사실은 올랜도의 한 유력한 신생 메이저리그 야구팀이 나를 찾아와 인수를 제안했다. 당시 메이저리그는 참가 구단수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는데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던 올랜도에는 야구팀이 없었다. 내가 구단주로 입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내셔널 리그가 올랜도 대신 마이애미 말린스를 선택해버렸다. 입찰에 떨어지고 몇 개월 후 나는 올랜도 매직 농구팀이 매각을 원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 가족은 원래 야구를 좋아했지만 어쩌면 농구단을 사는 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 가족은 겨울에는 플로리다에서 농구를 관람하고 야구 시즌에는 주로 미시건주에 가 있었다. 또 농구는 실내 경기이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일이 드물다는 점도 호감이 갔다. 결국 우리는 농구단을 인수하기로 했고 어느새 인수한 지 20년이 넘는다. 어린 시절에 오랜 시간을 농구 골대 밑에서 지내고 열심히 우리 학교 농구팀을 응원한 경험으로 보아 사실 내가 매직팀을 인수한 최초의 동기는 돈 때문이라기보다 어릴 적 느낀 즐거움을 다시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인 것 같다. 사실 프로 스포츠팀 사업은 별로 수익성이 없다. 하지만 내 아내 헬렌과 아이들,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가족 사업이라는 것만으로도 내 가족에겐 정말 큰 소득이다. 매직팀의 경기를 관람하는 일은 중요한 가족 행사이자 전통이 되었다. 구단주가 되고 팀을 재정비한 후 처음 출전한 플레이오프를 나는 잊지 못한다. 아직 무명이던 매직팀은 플레이오프 전에 한 번도 진출을 본 경험이 없어서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때도 최종 결승전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매직팀이 NBA의 챔피언이 될 거라는 희망으로 든든한 뿌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우리 가족에게 큰 기쁨과 설렘을 주었다. 돌이켜보니 프로농구단을 소유한 것이 나와 내 가족에게 큰 즐거움이었음을 알겠다. 엄숙한 비즈니스맨은 느낄 수 없는 어린 소년만이 알 수 있는 신나고 짜릿한 재미라고나 할까?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즐거워한다. 우리 가족은 농구단 상황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의사결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한 자리에 모였다 하면 매직팀을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울 정도다. 우리가 구단주가 된 이후 매직팀이 매 시즌 50% 정도의 플레이오프 진출 성과를 올려 더욱더 기쁘다. 선수들의 장기적인 성과 기록도 좋고 샤킬 오닐이나 드와이드 하워드처럼 재능 있는 선수들이 함께 해준 것도 축복이다. 팀을 인수하고 내가 처음 배운 건 구단주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었다. 새로 구단주가 된 사람은 종종 자신의 역할과 감독의 역할을 혼동한다. 심지어 선수 대기실에 들어가 감독인 듯 행동하기도 한다. 나 역시 처음에는 선수들에게 힘을 팍팍 주는 격려사를 쏟아부으며 금방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그건 내 역할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감독이 할 일이다. 나도 내 역할을 넘어서서 나서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걸 배웠다. 처음에는 경기 시작 전마다 선수 대기실로 가서 작전회의 때까지 기다렸다가 멋진 격려사를 한마디 하는 걸 잘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아마 감독은 경기 직전이라 작전에 집중해야 하는 선수들에게 인생에 관한 연설을 하는 이분 왜 이러실까?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중에 감독은 내게 구단주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했던 것 같다. 좋은 감독을 뽑아 팀을 잘 이끌도록 하는 것이 구단주의 역할이다. 모든 사람에겐 각자 주어진 재능이 있고 그 누구도 혼자만의 능력으로 전체를 이끌 수는 없다. 내겐 아메이 직원들과 사업자들을 격려하거나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모로 보나 프로 농구팀 감독 자격은 없다. 감독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지만 그들은 전쟁 같은 경기 속에서 분투를 다투는 결정을 내린다. 우리가 관람석에서 즐기는 동안 감독은 피를 말리며 어떤 플레이를 할지, 선수 교체를 누구로 할지, 어떤 선수를 쉬게 해야 할지 등에 신경을 집중한다. 최근 나는
팀이 몇 차례 계속 지고 난 다음에야 감독을 만나 내가 직접 선수들에게 구단주는 언제나 여러분을 지지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을 해도 되겠느냐고 지금쯤 내가 한마디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어쨌든 나는 구단주로서 우리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 특히 이제가 10대를 벗어나 프로 선수가 된 덕분에 갑자기 엄청난 돈과 명예를 거머쥔 선수에게는 더욱더 그렇다. 내가 실제로 그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력은 한다. 우리 부부는 매 시즌 시작 전에 선수들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요즘에는 일정이 바빠 우리 집으로 부르지 못하고 우리가 직접 올랜도로 가서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 끼라도 같이 먹으려고 한다. 구단에는 매년 새로 들어오는 선수도 많고 감독이 교체되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구단주로서 가급적 선수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표현한다. 또 이제 막 나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분명히 알린다. 만약 내 종교가 기독교인인 것을 꺼리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직접 대화해서 교감을 이루길 바란다. 나는 선수들에게 우리 가족사를 들려주면서 왜 우리 가족이 매직팀을 인수했는지 알려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선수로서도 인생에서도 성공하도록 돕고 싶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나는 선수들에게 돈에 대해 저축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다. 지금 돈을 아무리 잘 벌지라도 벌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프로농구 선수로서 현재의 체력이나 실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길게 잡아 40살이 넘으면 은퇴해야 하므로 그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걸 강조한다. 지금 받는 연봉이면 풍족하게 생활하고 저축과 투자도 할 수 있으니 돈이 부족해지기 전에 대비를 하라는 말이다. 특히 재무상담 전문가와 의논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충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지난 뒤 갑자기 그만둔 돈이 다 어디로 갔지? 라며 낭패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나는 선수들에게 행동을 조심하라는 말도 많이 한다. 잘 나가다가 약물이나 알코올, 기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선수 생활이 끝나버리는 불행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선수들에게 구구절절 얘기를 한다.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인생이 끝장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은 유명인이에요. 좋든 싫든 사람들의 관심을 피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말로 공격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공격하기도 하지요.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하거나 한 대 때렸다고 해봐요. 운동선수니 얼마나 빨리 아프게 되받아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의 선수 인생은 끝이에요. 폭행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사건이지만 당사자가 운동선수라면 상황은 달라져요. 여론이 보고 있지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NBA에서 뛰기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과 재능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꺼져버릴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선수들은 내 지루한 훈시를 예의 바르게 들어주는 편이다. 그래도 나는 훈시 시작 전에 할 말은 딱 3가지밖에 없으니 걱정들 마세요. 길지 않으니까 라고 미리 언질해둔다. 대화를 할 때는 선수들도 말을 하지만 대개는 듣기만 한다. 어쨌거나 나는 내가 해줘야 할 말은 꼭 해준다. 구단주로서의 오랜 경험이 선수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구단주가 본인들의 돈과 인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훈계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든 무시하든 그건 그들의 몫이다. 하지만 나는 선수들이 혹시라도 어느 날 성적이 떨어져 재계약이 되지 않고 모아둔 돈도 없는 상황에 빠져 잘 나가던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며 주저앉아 오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잔소리를 택하겠다. 나는 매직팀이 처음으로 내보낸 스콧 스카일스 선수를 기억한다. 헬렌은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그 선수에게 지금은 떠나지만 언젠가 감독으로 다시 오길 바란다는 편지를 써주었다. 아내는 내게 그냥 이렇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보. 얼마나 소중한 선수였는데 위로 편지라도 써야 해요 라고 말했다. 물론 20년간 들어오고 나간 그 많은 선수에게 일일이 편지를 써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지금도 성적이 저조해 트레이드 되는 선수들을 한결같은 배려와 존중으로 대한다. 어쩌면 그래서 올랜도 매직팀의 구단주가 가장 선호하고 갖고 싶어하는 팀이 된 것인지도 모른다. 올랜도 매직팀은 아메이 홍보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아메이 경기장에서 치르는 농구 경기는 전 세계 200개국에서 생방송한다. 그러니 수천만 명이 동시에 보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또 아메이 사업자들은 매직팀은 우리 팀이에요 라고 말한다. 아메이 창업가가 소유한 농구팀은 그들의 농구팀이기도 하다는 엄청난 자부심을 준 셈이다. 이건 우리 것이에요. 그러니 제 것도 되지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위력을 지닌다. 대단한 위력을 지닌다. 나는 그랜드 레피즈 근교에 있는 그랜드밸리 주립대학교 운영위원으로서 오랫동안 재정적 지원을 했다.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주인의식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다. 50년 전 허허벌판 위에 달랑 4개의 작은 건물로 개교한 이 학교가 학생 수 2만 5천 명에 캠퍼스도 2개나 있는 대규모 주립대학으로 성장한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면서 말이다. 언젠가 근처에 동문도 별로 없는 이 학교가 어떻게 이처럼 대단한 후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렇다. 매년 유명 인사도 초빙하지 않고 그냥 지역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말 정도밖에 하지 않은 학교 기금 마련 행사에 어떻게 1,500명이 꼬박꼬박 입장권을 사서 참가하는 걸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그랜드밸리 주립대학을 우리 모두의 것, 즉 우리 소유의 학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지역 후원자들이 함께 세우고 성장시킨 지역 공동체 모두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주인의식 덕분이다. 그것은 그랜드 레피지 주민들이 나서서 우리 지역에도 주립대학 수준의 학교를 만들어 우리 학교라고 부를 수 있게 하자는 생각을 실행에 옮긴 결과물이기도 하다. 여러 지역에서 대학과 인근 지역 주민 간에 종종 마찰이 발생한다. 그 중에는 세금이나 학생 문제, 학교 주변 치안, 소방시설 확충에 드는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도 있다. 하지만 그랜드 레피지에서 온 시민이 한마음으로 그랜드 밸리 주립대학을 지지하고 후원한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니까. 나는 거기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진짜로 내 학교이기도 하다. 아무튼 학교든 교회든 다른 어떤 단체든 그 지역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랜드 레피지를 우리 도시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에 사는 느낌도 다르고 운전도 더 조심할 것이다. 낯선 사람을 봐도 우리 도시에 온 손님이므로 더 따뜻하게 환영하게 된다. 나는 길에서 만난 낯선 방문객에게 늘 그랜드 레피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넨다. 왜냐고? 그것은 우리 도시이자 내 도시이기 때문이다. 우리라는 공동의 주인의식이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대단하다. 나는 아메이 사업도 내 사업이라는 걸 강조한다. 우리 것이라는 주인의식은 대단한 힘을 지닌 동기부여의 원천이므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를 적용해야 한다. 나는 내 아이들과 손자, 소녀들이 미국을 내 나라로 분명히 느끼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우리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나라를 무척 자랑스러워하세요. 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하셨대요. 라며 남의 말 하듯 하는 손자, 손녀들이 미국은 할아버지의 나라라기보다 그들 자신의 나라이자 그들 자신의 미래라고 믿어 불러주길 원한다. 최근에 나는 우리 것이라는 주제로 연설한 적이 있다. 나는 우리라는 말에 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개인 구단주인 팀에서도 우리 팀이라 부르고 또 모든 매직 팬들도 우리 팀이라 부르며 응원한다. 아메이도 마찬가지다. 아메이라는 한 회사를 소유한 것도 기쁘지만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아메이는 우리 비즈니스예요. 우리가 주인이죠. 우리 자신을 투자했으니까요. 우리는 이 사업의 결정권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 가족과 함께 이 사업이 주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더욱 기쁘다. 우리 것이라는 마인드 때문에 나와 헬렌은 그랜드 레피지 도시 개발에 물심양면 참여했다. 나는 우리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가 맡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느낀다.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곳에서 사는 것이 내 평생의 주제니 말이다. 올랜도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올랜도 매직은 이 지역의 유일한 프로스포츠 구단으로 대형 경기장의 필요에 공감한 지역 행정부도 우리가 아메이 아레나를 지을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었다. 아메이와 올랜도는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협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아메이와 올랜도 매직팀은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발전 기금을 비롯한 기부 및 어린이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도 후원하고 있으며 매직팀 선수들은 병원으로 아픈 어린이를 직접 찾아가 위로해주기도 한다. 나는 그렇게 어린 팬들과 교류하면서 스스로의 존재감과 가치를 느끼는 선수들이 참으로 자랑스럽다. 매직팀은 내 인생에 왜, why라는 질문을 안겨주었다. 나는 왜 농구 구단주를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았을까? 그리고 왜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혹시 젊은이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올랜도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NBA 농구단의 구단주로서 나는 참으로 소중한 내 인생의 원칙을 많이 배웠다. 주인의식의 중요성, 지역사회 공헌,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 젊은이들을 위한 멘토링, 그리고 승리의 기쁨 같은 것 말이다. 20년 전 한 프로농구팀을 인수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나는 이것이 단순히 농구팀을 소유하는 것 이상의 많은 일을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결정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